네, 이번에는 마지막 세계 공산당 노동당 대회 세 번째 1969년에 열렸죠. 이거와 이제 그것을 세계 공산당 노동당 대회를 계승한 그리스 공산당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1969년에는 이제 그 중소 갈등이죠. 그 체코슬로바키아에 대한 소련의 개입 직후에 열렸다는 겁니다. 국제 정세가. 그 전에 1960년 회의는 소련 공산당과 중국, 그죠? 나누어진 사이에 분쟁이 지배적이었죠. 그죠? 중국과 친중 국가가 참석하지 않았다는 거죠. 당시 중소 분쟁에 신중한 입장을 취했던 조선과 베트남의 노동당도 참석하지 않았고, 또 이제 유럽 코뮤니즘 현상이죠. 유럽 코뮤니즘 현상은 이제 소련 공산당으로부터 유럽 공산당들이 그 자주권, 이죠. 자주권을 행사를 해서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것,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두 가지 문서가 있었는데 레닌 탄생에 관한 문서는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지만 공산당과 제국주의 세력 간의 동맹하는 문제에서는 일부 나라들이 서명하지 않았다는 거죠. 1969년에 이 대회에서는 소련,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결국은 이 세계 공산당 노동당 대회에 어떤 문제의식을 지니게 되면서 결국은 세계 공산당 노동대회는 1969년 이후에 열리지 않게 되는 마지막이 되면서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또 다른 분열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반제국주의 3대 역량은 이제 사회주의 국가, 그리고 선진국을 주로 한 노동계급 운동, 그다음에 제3세기의 민족해방 운동이라고. 제국주의는 민족해방 운동에 반대하는, 그죠? 민족해방 운동에 반대하는 투쟁에서 이러한 투쟁에 제국주의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식민지 체제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그죠? 한편으로는 경제 발전과 사회 발전을 막기 위해서 신식민지적 방법은 이제 대리 통치, 괴뢰 정권을 내세우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다음 형식적으로 독립을 인정하면서 나라의 실질적인 주권, 각종 이권을 뺏어가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국주의에 대해서 3대 투쟁 역량이 있다는 거다. 어쨌든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에서 반독점이죠. 국가 독점 자본주의인데 이러한 반독점 운동은 사회주의로 가는 과도기다. 반독점 투쟁에서 그 사회주의뿐만 아니라 아직도 그 반동화되지 않은 삼인주의 세력, 그죠? 이러한 삼인주의 세력과의 관계, 또 더 나아가서 진보적인 세력, 이러한 관계들과 어떤 반독점과 그다음에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이러한 연대가 중요하다는 거죠. 역학관계가 중요하다. 각 제국주의 세력이 영국, 미국, 프랑스는 경쟁하면서도 세계적 차원의 제국주의 사슬을 형성하고 있다. 수에즈 운하 전쟁을 통해서 영국과 프랑스가 미국의 동의 없이 운하 전쟁을 일으켰다가 미국으로부터 철퇴를 맞았죠. 수에즈 운하 전쟁 이후로는 영국과 프랑스가 미국의 제국주의 정책에 종속되는 이러한 형태.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현대 제국주의에서는 이러한 실물 경제 위기를 통화금융에 전가하죠. 근데 통화금융도 2008년 금융위기를 보듯이 위기 단계가 있다. 실물 경제 위기를 통화금융 정책으로 모면했지만 통화금융 정책도 역시 위기에 오고 있다는 거죠.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생산과 소비 연구에서 국가의 독점적 지위가 확대하고 있다. 소수의 독점 자본이 자기 힘으로 인민의 다수를 착취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의 힘을 기르면서 국가 독점 자본주의가 발전된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제국주의자들은 식민지죠. 식민지를 형식적으로 독립시키더라도 이들을 종속화시키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지배하려는 여러 가지 협정들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무역협정, 정치협정이 있죠. 자본 수출, 불평등한 무역 조건, 가격 조작 환율, 그죠? 그다음에 대출, 돈을 빌려주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원조도 마찬가지 그죠? 그러니까 각종 국제금융기구, 세계은행 뭐 이런 것들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제국주의는 또 한편 정치적으로는 반공주의죠. 반공주의를 내세워서 공산주의 세력과 삼인주의 세력을 분열시키는. 그래서 반공좌파를 만들어내요. 반공좌파. 현실 사회주의, 소련, 중국, 북한에 반대하는 좌파들, 반공좌파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들을 좌파 일반을 사회주의 국가와 혁명적인 노동계급 운동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죠. 이 시기에는 이제 중국과 소련이 핵무장을 함으로써 사회주의 국가와 전면전이 어려운죠. 어렵게 되면서 제3세계를 중심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군사 정치적 불로 군사기지, 경제적 압력, 무역 봉쇄를 통해서 전면전을 하지 않지만 지역 전쟁을 유발하고 이러한 지역 전쟁이 이제 베트남 전쟁도 있을 테고 한국 전쟁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전쟁. 최근까지도 이제 이러한 지역 전쟁이 유발되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기본적이다. 미국이 이제 독일과 일본 파쇼 제국주의를 부르주아 제국주의로 만들었죠. 그래서 그런 자신들의 하위 동맹으로 만들었고 한국과 베트남에서 전쟁을 일으켰고 이들을 배후기지로 삼아서 러시아와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재무장, 독일과 일본을 재무장시키고 비동맹의 지도 세력인 인도를 비동맹에서 이탈 유도하도록 압박해서 친미 세력으로 하게 되는데 최근까지는 인도를 친미 세력을 하는 게 성공한 것처럼 보였죠.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 때 인도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제국주의 전쟁이 얼마나 잔인한지, 무모한지를 잘 보여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수많은 반전 운동이 형성이 됐습니다. 수백만 명이 전 세계에서 참여했고, 또한 미국이 그 중남미죠. 중남미를 지배하기 위해서 미주 평화군 창설, 즉 북남미에서 나토를 만들려는 거죠. 이러한 나토를 만들려는 게 실패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가 중동과 중남미에서 이런 진보적인 사회주의적인 정권 혹은 민중 정권을 분쇄하고 해방 운동을 약화시키려고 하면서 옛날에 그 제국주의를 되찾으려고 했죠. 그렇지만 결국은 실패했다. 종교들은 기본적으로 제국주의의 앞잡이 노력을 많이 했죠. 근데 종교들이 쇠퇴하게 됩니다. 오랜 기득권과 그 구조가 종교의 힘이 약화되죠. 이데올로기적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러하면서도 이러한 종교의 일부 양심적인 세력이죠. 이러한 양심적인 세력들이 공산주의자들과 혹은 삼인주의자들과 광범위한 공동행동이지 통일전선을 형성하고 특히 중남미에서 해방신학이라든지 아시아에서 제3세기 해방신학들이 이런 것들을 보여주겠다. 공산당과 노동당은 과거 1957년, 1960년 대회에서 해결한 것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조건에 따라서 보편적인 혁명 원칙을 각각의 조건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일괄적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 각 당은 막스레인지 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국가 조건에 따라서 자주성을 가지고 있고 자치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혁명의 경로도 다르다. 투쟁의 방향과 형식, 방법을 정하고 상황에 따라서 뭐 평화적인 방식이라든가 비평화적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자국에서 혁명 이후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방식도 자주적으로 할 수 있다. 코민테른 당시에 소련의 주도권, 종주권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당 자체의 운영 방식이죠. 혁명뿐만 아니라 공산당 자체의 운영 방식도 다양하고 자주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조건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 문제에 대해서 각 공산주의 국가마다 입장이 다를 수가 있죠. 이러한 입장의 다름이 전체 반제국주의 투쟁 문제에 있어서 국제적인 연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 이제 예를 들어서 중국과 소련이 어떤 입장이 다른다 치더라도 전체 반자본주의 전선을
흐트러뜨려서는 안 된다. 중국과 소련의 내부 문제는 내부 문제로 치더라도 미 제국주의에 대한 전선은 유지를 해야 된다. 이런 형태로 얘기하는 거 말이죠. 중소 분쟁에 있어서 전체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의견들, 입장들을 낸 거죠. 근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중소 분쟁은 날로 악화가 됩니다. 악화가 돼서 결국은 대규모 전쟁 직전까지 가다가 소련이 이 중국에 대한 핵공격까지 준비를 했지만 미국의 개입에 의해서 소련의 전쟁 계획은 무산되고 미국은 그러한 대가로서 중국과 수교를 하게 되는 이런 방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1969년 이 당시의 문건의 내용이 제일 중요한 게 68년도에 프랑스의 6.8혁명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프랑스와 유럽의 공산당 노동자들이 특별한 역할을 크게 하지 못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이 좀 굵직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자파라든가 포스니즘의 각종 부상에 대해서 특히 유럽이죠. 반공자파의 부상이죠. 이런 심각성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과 대안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어쨌든 1969년 이후로는 소련이 무너질 때까지 더 이상 세계 공산당 노동당 대회는 개최되지 않고 그 이유는 소련의 주도권이 상실되고 소련과 중국의 대립, 조선과 같은 나라의 독자 노선으로서 이와 같이 하나의 전체 세계적인 대회를 열기 어려운 조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소련이 멸망되고 나서 1998년 그리스 공산당이 세계 공산주의 운동의 어떤 그 리더죠. 그것을 자처를 하면서 세계 공산당 노동당 국제회의를 부활시켜서 2022년까지 쿠바에서 거의 매년 22차례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스 공산당이 상당히 전체 공산주의 운동의 지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이러한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2022년 쿠바에서 열린 22차 대회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성격에 대해서 그리스 공산당을 중심으로 해서 주류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 제국주의와 미국 제국주의 사이의 전쟁이다. 즉 러시아도 제국주의다. 제국주의 전쟁으로 보고 이에 대해서 반대 세력은 러시아는 제국주의가 아니고 미국만 제국주의고 미국의 제국주의의 동진, 나토의 동진에 대응하는 러시아의 대응에 의해서 생긴 거다 이렇게 보고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은 전체 사회주의 국가의 단결을 주장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로 전체 공산주의 운동에 분열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 다시 말해서 러시아가 제국주의인지 여부에 대해서 침묵해서 입장을 미고하는 그런 상황으로 현재 보게 된 겁니다.